제25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과학동감, 이어서 세 번째 강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제니퍼 신 교수님을 모시고 What drives cells to move? 힘이 답이다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신현정입니다. 자연대 공개 강연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학과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계공학자와 어울리지 않는 세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계공학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나요? 네? 바퀴, 로봇. 네, 바퀴 로봇. 비행기, 네, 비행기도 있습니다. 비행기, 자동차, 바퀴,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저희 카이스트의 자랑인 휴보를 제가 여기다가 올려놨는데요. 제가 어릴 때 기계공학을 접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로봇이나 자동차가 키워드였습니다. 이 로봇이나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기계공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 기계공학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역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학은 한자에서 보시듯이 힘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힘과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저는 오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물체를 대상을 세포로 잡고 힘과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고집스럽게 생긴 당나귀가 보이시지요? 이 당나귀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외력을 주어서 끌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또 당나귀가 좋아하는 당근을 주면 스스로 움직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세포가 보이는데요. 세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눈치가 빠른 여러분들은 아셨겠지만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포에게 외력을 가하거나 혹은 또 세포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면 세포가 스스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기계공학자가 바라보는 세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희 몸속에 몇 개 정도의 세포가 있는지 아시나요? 오, 정확합니다. 네, 학생은 아마 그 초록을 열심히 읽었는 모양인데요. 네, 저희 몸에는 10의 14승계, 막 세보니까 100조죠. 수백 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셀 수도 없는 엄청난 숫자의 세포인데요. 만약에 그 많은 세포가 한 10종류 정도로 이렇게 정해지고 저희가 그 10종류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참 저희가 지루하고 밋밋하게 생겼겠죠. 그러나 저희 몸은 300개 이상의 다양한 세포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아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생기는데요. 하나의 세포로 시작한 우리가 그 수백 조의 세포가 되기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자궁, 엄마의 뱃속에서는 끝없는 분열과 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끝없는 분열과 분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세포가 2개가 되고 2개의 세포가 4개가 되는 과정이 생기고요. 그리고 세포는 똑같은 세포로 분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형태와 기능이 다른 세포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의 수정란이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복잡한 생명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체, 우리 개체의 거동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텐데요. 어제 혹시 그 개막식 보셨나요? 네, 저도 잠시 강연을 준비하다가 개막식을 잠깐 봤는데 마지막 성화 봉송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김연아 선수였죠. 제가 동계올림픽 하면 딱 떠오르는 선수가 김연아 선수입니다. 자, 이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김연아 선수 몸에 있는 세포들이 열심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연아 선수의 이 심장을 보시면 김연아 선수의 심장을 보시면 네, 심장에는 심근 조직이 있고요. 심근 조직 안에는 심근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같이
화합을 해서 움직이고 그것들이 조직의 움직임을 만들고 조직이 심장을 막 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여러분과 저희도 심장이 계속 뛰고 있지요. 저희 김연아 선수 팔을 볼게요. 꼭 김연아 선수 팔일 필요는 없지만 이 팔을 보면 이 많은 세포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각각 이 세포들은 본인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근육세포는 줄무늬 모양을 하고 있고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고 힘을 생성합니다. 여기 보이는 신경 조직의 신경세포는 신호를 전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긴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팔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뼈는 견고한 단백질과 미네랄로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 팔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죠. 이 많은 세포들은 각각 다른 힘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 노출된 힘에 따라서 기능이 결정됩니다. 자, 세포가 반응하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요. 아까 저희가 만났던 2가지, 세포는 분열을 해서 개체를 수를 늘리고 분할을 해서 다른 형질의 모양을 갖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소명을 다할 때는 사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포, 오늘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세포는 운동을 합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거나 스스로 뭔가 좋아하는 것이 생겼을 때 혹은 싫어하는 것이 생겼을 때 세포는 자유롭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 몸에는 세포들이 다 움직일까요? 네, 일부는 이렇게 하고 일부는 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수준에 따라서 다른데 거시적으로 볼 때는 모든 세포가 움직이지는 않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싸고 있는 피부 조직들이 세포들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부르르 떨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미세한 수준을 보면 모든 세포는 조금씩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움직이는 세포와 움직이지 않는 세포로 나누게 되는데 대부분은 움직이는 세포이죠. 움직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 자리로 오게 되면 이걸 이동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혹은 변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리는 지키되 내 몸을 수축하거나 펴서 운동하는 것이지요. 자, 근육세포가 그런 운동을 합니다. 이 중에서 변형보다는 이동이 조금 재밌어서 제가 이동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동은 2가지로 또 나뉩니다. 자발적인 이동이 있고 또 수동적인 이동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이동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혈류에 흐르는 적혈구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혈류를 따라서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인 운동이라 하면 우리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써가면서 운동하는 것을 자발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발적인 운동이 조금 더 재밌기 때문에 오늘은 자발적인 운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세포가 운동할 때는 이렇게 나홀로 세포가 스스로 걸어갈 수도 있고요. 세포가 군집으로 함께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포가 2차원 세포 군집으로 이루어서 빈 곳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을 해나갈 수도 있고요. 덩어리로 모여있던 세포가 빠르게 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멋있는 모션이라서 저를 항상 설레이게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자면 이 영상은 굉장히 빨리 돌린 것이고 세포는 아주 느리게 움직입니다. 세포는 보통 평균 1분당 1마이크로 정도면 빠른 거고요. 1시간에 한 10마이크로 정도 움직입니다. 그러나 세포의 몸의 크기가 한 그 정도 수준인 걸 생각해 보면 1시간에 사람이 1m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니 굉장히 슬로우하지요. 그죠?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영일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대륙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나요? 자, 1년에 몇 센치 움직인다고 하셨죠? 그렇게 1년에 2cm인데 그거를 이제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약 2.3 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륙보다는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세포가 굉장히 잘 움직이는데 타임 스케일에 따라서 이거를 활발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 자, 그래서 자발적인 운동은 도대체 세포가 뭐에 써먹는 걸까요? 왜 움직이는 거예요 도대체 세포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수정란은
동그란 그냥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저희처럼 복잡한 개체가 되려면 다른 모양을 띄워야 되고요. 그러려면 세포가 스스로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이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발생 과정에서 세포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세균에 감염되거나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 저희 몸에는 싸우는 애들이 나오죠. 백혈구라고 하는 놈들이 나옵니다. 그 백혈구들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도 세포의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 상처가 나면 저희 피부에 이렇게 벌어짐이 생기는데요. 어느 순간 밴드를 붙이고 며칠 있다가 보면 맞물려 있습니다. 안 불었어요. 자, 이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 자리를 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에서도 세포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암세포 전이에서도 세포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세포 덩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몸을 형태를 바꿔서 움직임이 활발한 모양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 몸은 자발적인 이동이라는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힘이라고 그랬죠? 자, 세포를 조절하는 다양한 힘이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힘도 있고요. 신체 내에서 생성되진 않지만 이 방을 가득 메우고 있는 어떠한 힘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제가 저희에 해당되는 힘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력이지요. 중력. 그리고 인장력이라는 것도 보이고 압축력, 전기력, 그리고 전달 능력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자, 인장력은 말 그대로 당기는 힘이지요. 압축력은 말 그대로 누르는 힘입니다. 전달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름이 다소 생소한데요. 특히 유체 전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가 그 표면에 가하는 마찰력과 같은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물살을 확 가르고 수영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몸에 그 물살이 탁 느껴지시죠? 그게 전달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세포는 우리 몸이 대부분 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달 능력을 끊임없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만 볼 텐데요. 오늘은 중력과 그리고 인장력을 보겠습니다. 중력은 여러분들 저희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렇게 떠다니지 않는 이유는 원G라고 하는 중력이 저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원지만 사실 경험하고 사는 것은 아니죠. 지구는 저희를 원지로 잡아당기고 있지만 인공 중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면 우리가 빠른 곡선을 이렇게 곡선을 지나갈 때 최고 한 5G까지도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지구 중력의 5배에 해당하는 압력이죠.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에서 재밌는 종목 있죠. 최근 저희가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와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곡선 운동을 하는데 최고 8G, 그러니까 중력의 8배까지 선수들이 경험을 한다고 해요. 자,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힘이 사실 높아질 때는 저희 몸은 스스로 적응합니다.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아주 장시간 동안 노출이 되면 물론 위험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경험할 때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되는 힘이 없어질 때입니다. 무중력 상태이지요. 무중력 상태는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주인들이 경험을 하죠.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스캇 켈리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1년 동안 우주에 다녀오셨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샘플링을 당하셨고요. 2018년에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주목해 보세요. 특히 이 스캇 켈리는 트윈 브라더 있어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그분은 지구에 머무셨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의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우주에 가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원G라고 하는 중력 위에서 살 때는 우리 몸은 그 중력을 감안하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당연히 원지라고 한 힘이 당긴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근육들을 잘 조절을 하는 거죠. 혈관에 있는 밸브나 펌프 같은 것들도 다 그렇게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에 골고루게 유체가 잘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갑자기 우주 공간에 가서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체가 위로 훅 쏠리는 현상이 생기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힘이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데 아래 힘이 없어지면 위로 당연히 쏠리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가면 유체가 위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장기들이 비대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원지에서는 이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스페이스에 가자마자는 이렇게 어볼 바디가 엄청 커지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또 적절히 적응을 하기 때문에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또 괜찮은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참 적응할 때쯤 다시 지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밑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뇌도 작아지고 허파도 작아지고 심장도 작아져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마땅히 겪고 있는 힘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순간 가장 저희 몸에서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심장입니다. 자, 심장이 이렇게 벌떡벌떡 뛰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면, 심장을 이루고 있는 심근세포는 여러 가지 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사실 보면 나란히 생긴 조직 배열이 있는데요. 거기 조직세포들이 나란히 줄을 서 있고 그 조직의 배열을 따라서 수축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모션이 싱크로나이즈가 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지요. 심장은 그냥 뛰는 것은 아니고 전기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근에 있는 심장 세포는 인장뿐만이 아니라 조직 배열 그리고 전기 신호까지 세 가지 자극을 다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생체 내 인장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나온 0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나이일 것 같은데요. 18세에서 29세를 0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 올드 쪽에 속할 것 같은데요. 자, 이 0한 스킨에는 이 콜라겐이 이렇게 팽팽하게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팽팽한 콜라겐을 잡고 우리 섬유화 세포들이 이렇게 잘 부착한 모양으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팽팽한 모양으로. 섬유화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이렇게 팽팽한 모양으로 지탱을 할 때 스스로 콜라겐을 더 많이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피부는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거나 혹은 자외선과 같은 이제 데미지가 생겨서 저희 피부가 손상될 때는 이 콜라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콜라겐이 무너지면 콜라겐을 잡고 있던 섬유화 세포는 더 이상 지지할 지지체가 없어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을 웅크리게 되고 그것이 비활성화된 염증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섬유화 세포는 콜라겐이나 좋은 단백질들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노화는 악화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노화가 시작됐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콜라겐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자, 한참 선전을 하고 있는 콜라겐 드링크를 마시면 어떨까요? 자, 콜라겐 드링크를 벌컥벌컥 마시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소화돼요. 맞습니다. 야, 진짜 똑똑하십니다. 네. 제가 중학교 때 이걸 배웠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소화하기 시작하고 단백질은 위까지 가만히 있다가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 뭐 이런 것들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위에 들어가면 콜라겐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심히 소화가 됩니다. 작은 콜라겐 조각들이 아무리 저희 몸에 흡수가 되어도 물론 좋은 단백질이니까 몸에 좋기는 하겠으나 섬유화 세포를 팽팽하게 유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외선 차단제를 일단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순간 마사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노인들이 좋아하시는 자, 노화가 시작되신 분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죠? 자, 이제 아직 노화가 시작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제 노화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마사지를 하면 이 피부 속에 있는 섬유화 세포는 순간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콜라겐이 팽팽해졌나? 자, 그런데 그 2분의 착각만으로도 사실 섬유화 세포는 콜라겐을 다시 생성하기 시작하거든요.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자,
생체 내 또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뼈가 단단한 거는 다 알고 계시지요, 그죠? 치킨 먹다가 실수로 닭뼈 윽 하면 우두둑 하죠, 그죠? 그래서 뼈가 단단한 건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근육이 그거보다 말랑말랑한 건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고기를 항상 먹거든요. 간, 폐, 뇌는 사실 저희가 뭐 즐겨 먹진 않지만 왠지 말랑말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순대를 먹으러 가면 또 아주머니께서 서비스로 한 접시 내주시는 게 있죠. 허파와 간과 염통. 네, 이것들을 혹시 드셔보신 분? 네, 그럼 아시겠네요. 얘네들을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이런 거 말고 먹으면 식감이 다르지요. 식감이 다릅니다. 그 식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식감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물성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물론 요리를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변형되었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조직들은 식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물성이 다릅니다. 근육하고 간만, 사태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물학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저희 몸에 있는 다양한 조직에서 세포를 떼어서 실험실에 있는 접시에 키웁니다. 영양분을 주고 배지를 갈고 그 다음에 적절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어서 세포를 키웁니다. 너무 많은 산소도 안 되고요,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도 안 됩니다. 적절한 양을 딱 해서 세포를 키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뇌세포인데요, 뇌세포가 갑자기 접시 위에 눕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뇌 조직에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저를 딱 떼더니 딱딱한 접시에 뿌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죠. 그죠? 당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시에 세포를 키우면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3D에서는 별 모양으로 생겼어야 되는 성상세포인데요, 뇌세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2D에다 키우면 이런 모양을 갖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했죠. Form follows function이라고 해서 저희 모양은 기능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다른 모양을 갖게 되면 다른 기능을 내겠죠. 그러면 우리가 접시 위에서 키운 뇌세포들이 하는 반응은 아마도 우리 생체 내에서 하는 반응과 다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각각의 조직 안에 있는 세포들은 그들만의 물성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뼛속에 있는 골세포가 우리 혈관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보다 단단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유방에 있는 유선세포의 경우에는 정상세포 대비 암세포가 훨씬 더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세포가 단단하다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암이 딱딱하다고 얘기들 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초음파 영상을 보면 암 조직이 있는 부분만 딱딱하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암은 딱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딱딱한 조직에 정상세포를 넣으면 얘가 갑자기 암이 될 수 있을까요? 딱딱한 조직이 암을 유발한다. 이게 닭과 계란 얘기 같습니다. 누가 먼저이냐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한 과학자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선세포를 떼어서 딱딱한 조직 안에 넣어두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분열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더니 암 조직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몸과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닌 뭔가 변형이 된 물리적 환경이 우리 세포의 생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시사하는 굉장히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암세포를 유발하는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형시키는 어떤 물리적 조건을 찾는다면 그 조건들을 역이용해서 아마 치료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체 밖에도 여러 가지 물리적 자극들이 있는데요. 이 방을 아마도 가득 메우고 있을, 그렇죠, 뭐라 그러죠? 레디에이션, 방사능은 아니고 전기파, 전자기파. 전자기파입니다. 제가 아까도 보셨겠지만 전 제니퍼라서 가끔 한글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생체 밖에는 물리적 자극들이 많이 있죠. 우리 자외선도 그 전자기파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이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를 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병원에서 쓰는 여러 가지 진단 기계들도 전자기파를 쓰죠. 그것들을 이제 안전성을 잘 검증해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 핸드폰 사용은 안전할까요? 물론 안전합니다. 삼성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핸드폰 사용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안전한데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는 핸드폰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그 전자기파가 뇌 안으로 많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개골의 두께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전자파는 어떤 영향을 일으키냐면 뇌세포는 신경 신호 전기 자극으로 혹은 전기 신호로 활성화가 되는데 그 밖에서 들어온 전자기파가 간섭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 속에서 저희가 만나는 다양한 전자기파를 어떻게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까를 또 공부하는 것이 저희 분야에서 하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전기장을 때로는 저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일렉트로스리컬이라고 해서 전자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문에 프랑스에 있는 어떤 식물인간이 이 전자약을 통해서 깨어났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자약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먹는 것은 아니고 몸에 부착을 해서 적절한 전기 신호를 주면 저희 몸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몸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전기 신호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식물인간을 깨울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도 전자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필요해질 쯤 나이가 되면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직까지 저는 세포와 힘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나눠왔고요. 세포는 힘에 의해서 조절될 수도 있고 세포가 스스로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분야를 세포역학, 기계생명, 그리고 조직공학이라고 부르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소개를 할 텐데요. 먼저 세포의 거동을 조절하는 힘, 다시 말해 기계생명을 다루는 미케노바이올로지라고 하는 분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계와 생명이라고 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모여서 기계생명이라고 하는 다소 이상한 말을 만들었습니다. 미케노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건데요. 기계생명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떠올리기도 좀 어색하지요. 네. 생명력을 갖는 기계 어떨까요? 네. 아직 실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생명력을 갖는 기계가 기계생명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은 생명에 연결된 기계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명과 기계의 인터페이스 기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극을 꽂고 신호를 빼거나 넣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혹은 생명 기능을 대체하는 기계로 인공심장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기능을 구현하는 기계입니다. 자, 그래서 오가노노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표적인 예인데요. 오가노노칩은 저희 신체에 있는 장기의 기능과 구조를 모사해서 실험용으로 만든 플랫폼입니다. 저희 몸에 이식해서 쓰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몸 밖에서 저희 장기를 모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약물 테스팅을 하기도 하고 질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혹은 유사한 단어로 오가노이드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가노이드는 개념이 조금 달라서 줄기세포나 환자 유래 세포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밖에서 배양을 하고 재조합을 해가지고 장기와 유사하게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이 오가노노칩이나 오가노이드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 미케노바이올로지인데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역학, 그 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과학의 다양한 분야들을 융복합해서 같이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생명 내 기계적, 물리적 환경과 특성을 연구하면서 저희가 질병의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원리들을 활용해서 오가노이드나 오가노노칩 등을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겠지요. 자, 질병 메커니즘 규명의 간단한 예를 보시면 이것이 죽상동맥경화인데요. 혈전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 당연히 그 주변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 클러깅 때문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환자가 죽을 수도 있죠.
이 밑에 있는 그림은 1970년대 초반에 외과 의사가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레플리카를 만들었겠지만 혈전이 잘 생기는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보는 어떤 기계공학자도 딱 보면 저기는 혈류가 이상한 부분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혈관에서 혈류가 이상할 때, 혈류가 이상한 유동을 보일 때 그것들이 질병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혈류가 이상해지는 부분에서, 다시 말해서 flow disturbance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세포의 거동에 이상이 생기고 그곳에 질병이 야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가 이제 질병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에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죠. 미케노 트랜스덕션이라고 하는 기계적 자극의 수용과 반응 과정은 비단 혈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저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용하고 반응하는 기작들이 잘못되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당연히 동물들을 썼죠. 그래서 동물 모델을 만들고 그 동물 모델한테 암을 주입해서 암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또 굉장히 하이팻 다이어트를 시켜가지고 죽상동맥경화를 유도시켜서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가노노 칩이라는 기술을 저희가 잘 활용하면 그렇게 동물을 희생하지 않고도 장기나 조직 등의 이제 질병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약물 스크리닝도 할 수 있고 질병의 원리도 규명할 수 있겠죠. 자, 이건 페오너 칩 영상인데요. 같이 잠깐 보실게요. 저희 폐는 심장만큼이나 열심히 운동하는 기관이지요. 자, 여기는 허파과리인데요. 허파과리는 끊임없이 인장을 가하게 됩니다. 저희가 숨을 쉼에 따라서 허파과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인장하는 허파과리를 잘 모사해서 칩에 만드는 겁니다. 실험실용 작은 칩에 실리콘으로 만들고요. 그 안에 멤브레인 위에 세포를 키우고, 그 다음에 양쪽은 베큐um, 진공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진공을 걸어서 석션을 하게 되면 이 수축 이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폐세포에 가해지는 인장 자극을 잘 모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페오너 칩에 담배를 꼽아서요, 담배 피는 페오너 칩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공부해서 우리 흡연이 얼마나 폐세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한다고 해요. 자, 우리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1,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이 휴먼 언어 칩이라는 분야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관련 분야가 굉장히 육성이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 국내에서 이런 휴먼 언어 칩이나 오간 언어 칩 분야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저희 국내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만큼 사실 그 지원이 잘 되지 않아서 활성화는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시대가 되면 이런 모든 저희 몸을 구현할 수 있는 휴먼 언어 칩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제가 세포가 내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아름다운 이미지는 저희 세포입니다. 그 안쪽에 있는 초록색은 핵이고요. 그다음에 이 노란색 줄들은 세포 골격 구조입니다. 저희 몸에도 이 근골격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세포들도 골격 구조가 있고요. 그 골격 구조를 통해서 힘을 내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얇은 블랭킷을 잡아당길 때 그 주름의 모양을 보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갈지, 얼마만큼의 힘을 내는지 알 수가 있죠. 비슷하게 우리가 세포를 얇은 막 위에 키우면 그 주름 정도를 보고 이 세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얼마만큼의 힘을 내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사한 다른 실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세포 골격 구조가 잡고 있는 점, 다시 말해 부착점을 활성화를 시켜서 세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견인력을 만든다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밝힐 수가 있는데요. 이런 힘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착점과 세포 골격 구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세포의 모양이고요.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래픽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포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골격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골격 구조들, 단백질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임을 합니다. 이 골격 구조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긴 중합체로 폴리머라이즈가 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슈링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골격 구조는 사실 혼자서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격 구조에 작은 단백질들, 모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걸어 다니면서 이 단백질, 이 골격 구조 사이에 슬라이딩을 돕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이내믹한 세포의 골격 구조와 그것들이 바닥과 연결되어 있는 부착점들이 활성화가 되면 세포는 비로소 힘을 내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바닥을 밀면서 갈 때 우리가 근육에 힘을 줘야 되는 것처럼 세포가 바닥을 밀고 갈 때 그 사이토스켈레톤에 힘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수백 조의 세포들이 날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몸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힘을 내는 부착력 때문인데요. 세포는 세포가 환경과의 부착뿐만이 아니라 친구와 친구 사이의 그 부착력도 굉장히 강해서 그것들로 저희 몸을 이렇게 이 모양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친구들끼리 손을 잡고 있다가 손을 놓고 자기의 견인력을 높여서 운동성을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암세포가 다른 조직으로 전이를 할 때는 그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원래 세포 간의 부착력을 세포 환경과의 부착력으로 변환을 시켜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착력 조절에 따라서 세포의 운동이 또 조절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만난 주제는 What drives the cells to move? 그래서 세포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세포의 거동을 조절하는 신체 내부 혹은 외부에서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세포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는 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를 움직이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 소개 영상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제가 기계공학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자가 되어 아직 어릴 때 가졌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그 꿈과 내가 가진 것 사이에 접점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을 때 나온 것이 미케노바이올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세포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저를 움직이는 것들은 이 이퀘이션 3개의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뭔가요? 엄마인가요? 수능인가요? 자,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 무엇을 꼭 찾기를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